음식하기 싫어 꾀병 부리는 거지? 일어나. 지금 우리 딸아이에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죠. 오늘도 제사를 앞두고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갔어요. 혼자서요. 항상 그랬듯이 말입니다. 시누이들은 벌써부터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제가 깎아둔 과일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더군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도와줄까 물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종갓집 며느리니까 당신들은 손님이라는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물을 맛보더니 짜다고 했어요. 전을 보더니 색깔이 이상하다고 했죠. 탕은 간이 안 맞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10년 동안 매번 똑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날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며칠 전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밤새 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그래도 참았어요. 제사를 앞두고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전을 부치면서 계속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번 제사만 넘기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오셔서는 제 옆에 서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전 모양이 왜 이 모양이냐, 기름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작년보다 못하다, 온통 그런 말씀뿐이었어요. 귀가 따가웠습니다. 머리도 아팠고요. 시누이들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었죠. 저는 여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뒤집고 있는데 시누이들은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다니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이 집 며느리고 딸인데 왜 저만 이렇게 일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한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형님들과 함께 건넌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는 여자들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대할 게 없었죠.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머리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온몸에서 열이 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래도 전을 계속 부쳐야 했습니다. 아직 반도 안 끝났거든요. 명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버섯전까지 부쳐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이 모양이니 제사상이 엉망이라고요. 작은 집 며느리는 훨씬 낫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죠. 울면 또 뭐라고 하실지 뻔했으니까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냥 꾹꾹 참으며 전을 뒤집었어요. 뒤집개를 쥔 손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열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손에서 뒤집개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죠. 이러다 정말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손짓을 하셨어요. 빨리 하라는 신호였죠. 서두르라고요. 손님들 오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을 뒤집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결국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전을 뒤집으려다가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죠.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었죠.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어요. 희미하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화난 목소리였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화를 내시다니요.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쇼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쇼라니요. 제가 일부러 쓰러진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정말 아파서 쓰러진 건데요. 그리고 느껴졌어요. 뭔가 단단한 게 제 옆구리를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툭툭 차는 느낌이었죠. 구두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신고 계신 구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저를 발로 차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라고 그만 연극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쓰러졌는데 발로 차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사람도 아닌 거였나 봐요. 눈을 겨우 떴어요.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그 표정엔 걱정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짜증과 화만 가득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부엌 쪽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였죠. 누가 119라도 불러줄까 싶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들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남편을 불렀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남편도 그냥 서 있기만 했죠.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으시더니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만 했습니다. 제사 준비 마저 하라고요. 병원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조차 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아파서 쓰러진 건데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들 저를 못살게 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어머니는 계속 구박하셨어요.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들였다고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하셨습니다. 제 친정을 욕하시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시는 거예요. 친정 얘기가 나오니까 더 서러웠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아꼈거든요.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팔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죠.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정말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그냥 일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이 헛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또 흐릿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한 것 같았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제 몸이 제 것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저 며느리 좀 어떻게 해라. 제사 음식은 누가 준비하냐? 그 말만 하셨습니다. 제 건강 걱정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의식이 가물가물했으니까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믿을 수 없었죠. 꿈을 꾸나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환청을 듣는 건가 싶었어요. 아버지가 부엌으로 달려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따라 부르시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아버지셨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제 전화를 받지 못하셨대요. 걱정이 되셔서 반찬을 싸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그러셨거든요. 제가 잘 먹고 있나 걱정하셔서요.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반갑지 않다는 얼굴이었죠.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이거든요.
옷도 검소하게 입으시고 늘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니세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가난한 시골 노인이라고 깔봤어요. 저한테까지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했죠. 아버지가 저를 일으키려 하시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며느리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하셨어요. 정말 무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평생 아버지한테서 그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아버지가 화나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사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쓰러지는 며느리를 뒀다고 친정에서 대체 뭘 가르쳤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저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쏟아졌습니다. 시누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오셨으면 인사라도 하라고요. 저한테 한 말이었죠. 저는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오셨으니 뭐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돈한테 딸 단속 좀 하라고 전하라고요. 며느리가 이래서야 되겠냐고 하셨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저를 꼭 안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으셨죠. 제사는 어떡하냐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병원 가야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이 이렇게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어요. 비웃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그깟 것 가지고 병원까지 가냐고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다들 이 정도는 참았다고요.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으시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했어요. 제사 음식은 누가 준비하냐고 손님들 오는데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제 건강보다 제사가 중요하신 거였죠.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셨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가 아니었죠. 평생 온화하셨던 아버지가 저런 눈빛을 가지실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전화하시는지 몰랐어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힘도 없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기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그 땅 계약 말이야. 전부 취소하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땅 계약이요? 아버지가 무슨 계약을 하셨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건물 관리건도 다 철회하게. 내 딸 귀한 줄 모르는 집안이랑은 인연 끝이라고 하셨죠.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됐죠. 둘 다 뭔가 알아차린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냥 통화를 계속하셨죠. 전화 너머 상대방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렸습니다. 알겠다고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소. 하지만 이제 그만 인사하겠소.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뒤따라 나왔죠. 급하게 신발을 신고 쫓아왔어요. 차에 저를 태우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다 해결할 거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요. 저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차 옆으로 왔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완전히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할 말 없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나오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았죠. 사돈, 설마 그 땅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땅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맞소. 당신네가 그렇게 탐내던 재개발 지구 땅 말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정말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지구 땅을 사려고 애쓰셨거든요. 그런데 땅 주인이 팔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그 땅 주인이 바로 아버지였던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땅을 가지고 계신 줄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탐내던 땅의 주인이 제 아버지였다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건물 관리라는 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언가 짐작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자네 회사 건물 말이야. 내가 소유주라네. 그 말에 남편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 회사 건물주가 장인어른이었다니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완전히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 우리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소. 완전히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웃으셨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내 딸이 쓰러졌는데 발로 찼잖소.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가 다 보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로 찬 거요. 그걸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소. 딸이 시집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키셨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더니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고열로 탈수 증세가 심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죠.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장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건물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남편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회장님이 화가 나셨대요. 대체 장인어른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셨답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남편을 자르겠다고 하셨대요.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냉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자네 문제고 나는 딸만 챙기면 되네. 정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으시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작 데려올 걸 그랬다고 하셨어요. 제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참으셨던 거래요. 저는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땅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재개발 지구로 묶이면서 가치가 엄청 올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사셨대요.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싫으셨답니다. 특히 저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으셨대요. 그냥 평범하게 사랑받고 자라길 바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하는 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참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오셨어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 그 거만한 표정은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 자존심 강하신 분이 무릎을 꿇다니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를 잘못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내려다보셨습니다.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딸한테 빚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병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고개 숙인 적 없으신 분이었는데요.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눈물까지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제발 용서해다오. 이혼만은 하지 마라. 손을 비비시며 애원하셨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하게.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손을 비비며 빌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매달렸어요. 사돈, 우리가 잘못했소. 하지만 가정을 깨트리지는 마시오. 손자들 생각도 해주시오. 온갖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쓰러졌는데 발로 찬 사람한테 기회를 줄 이유가 없소. 내 딸은 그런 대접받으며 살 사람이 아니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쓰러진 걸 발로 찬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방관한 사람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열하셨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떠났으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나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신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차에 타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아버지 집 말이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후회하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10년 동안 매일같이 버렸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버지 곁에서 건강 회복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찾아볼 거예요. 제 인생을 살 겁니다.